북한이 지금 툭한 미사일 빵빵 쏘는데, 때로는 일본에 건너서까지 또 날리는데, 거기다 핵실험도 만들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에서 볼 때는 북한은 자기들 안보에 위협하는 국가지요. 당연히. 그러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북한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 안 해볼 거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해서 북한이, 아니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 또라이들을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독도를 그러니까 맞아. 이런 발언하는 친구들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일본 군대를 만약에 독도에다 만약에 이 파병시켰다고 해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파병해야죠. 군사적 충돌 생길 수 있죠. 북한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국은 멀쩡하겠습니까? 같이 힘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한국의 산업생산을 많이 다 박살납니다. 전쟁관입니다. 일본의 제조업 많이 부활할 수 있죠. 전쟁관에서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옆에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옆에 나라를 그러니까 희생시켜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파하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국을 싫어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현안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한국을 그렇게 방송이 섞어 하다 보니 정부가 조작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게 만드냐고 일본 국민들한테요.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이게요. 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일본한테 굉장히 도움도 안 되는 나라고 해만 끼치는 나라고 뭐 이런 식의 계속 감정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의 이런 불만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하고도 아무 이상치 않게 만들려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 강해지려면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자기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한테 그러니까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 규제했을 때 이런 일본은 단기에 우리를 불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한국 사회가 분열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 조기에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이제 승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2차 보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가 이게 신의 한수라고 하는 이유가요.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일본이 이 수출 보복을 한 이유가요. 경제 도박한 이유가 뭘 얘기하냐면 대부분 강제 이용을 이용해가지고 일본 기업한테 배상 책임 내고 만약 배상 안 하게 되면 일본 기업 자산 몰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불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WTO 규정에 위반되다 보니까는 말을 바꾸잖아요. 뭘 바꿉니까? 백색 국가 제외하면서 안보상 이유로 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WTO 규정에 어느 나라 국제 협약에는요. 해당 국가의 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안보는 가장 그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상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백색 국가 제외한 게 바로 뭡니까? 일본이 수출하는 물자들 중에 특히 전략 물자들이 자기들 적대국한테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흘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보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는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한 것이 백색 국가 제외한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안보상으로 협력국가, 우방국가가 아니라는데 우리만 일본을 안보상 협력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일본을요. 굉장히 어색한 거잖아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료를 한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 종료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왜 이제 신의 한수냐면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간에. 이 트럼프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트럼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시작하면 주로 주말에 트윗을 날리는데 주말에 트윗을 날려가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 깜짝 놀라게 만들고 하는 친구예요. 지난 몇 주 전에 뭘 날렸습니까? 트윗에다가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미국의 제조기업도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오다 트윗에다가 갑자기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철수하라고 이렇게 날려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습니까? 지금 미중 간에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뭐냐면 과거에 중화제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꿈을 꾸니까 그 중국몽이라고 해가지고 1대1로 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태평양 대서양 쪽에 실크로드 만들고 내륙으로도 실크로드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중국 크는 걸 더 이상 봐주지 못하겠다. 예? 이제 무릎 꿇리겠다 해가지고 좀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미국의 대응이 바로 뭐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저기 인도부터 해가지고 인도양부터 태평양까지 다 중국이 내려올 때 바다로 내려올 때는 이쪽뿐이 없으니까 인도양하고 태평양뿐이 없으니까 그걸 공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중국이 바깥에서 팽창을 막겠다 이걸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공부와의 끝쪽에 있는 게 뭡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 실리예요. 한미일 군사 협력 실리인데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고 싶은데 한미 동맹은 있고 미일 동맹도 있는데 한일 동맹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동맹 군사 동맹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정부 국민들이요. 한일 군사 정부 보호 정도 이명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추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식물 정부가 됐을 때 2010년 말에 그걸 저기 도장찍게 해가지고 저기 했던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그러니까 무슨 군사적인 동맹이라든가 동맹 맺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국민이에요. 왜? 식민지 경험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반성도 사죄도 안 해. 아직도. 그래 동맹이 될 수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미국 입장 속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걸림돌인 거야. 중국을 압박하려면은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똘똘똘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전초 작업을 한 것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한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베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깰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어요. 우리한테. 자, 지금 뭐냐? 미국하고 중국은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둘 중에 저기서 선택해가지고 줄수라는 거야 지금요. 줄수라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편을 내, 중국 편을 서로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되는 순간에 우리 중국하고 적이 됩니다. 중국하고 적이 돼요 진짜요. 근데 중국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한 33% 되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금융에 완전히 중앙경제권을 포섭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 얘기를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중국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받은 채권들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아니라. 현대전은 먼저 교란을 시킬 때 금융시장부터 교란시킵니다. 금융이 제일 무서워요. 경제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하는 채권을 가지고 팔아치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혼란이 와요. 갑자기 다 팔아치우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왜 그러냐?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렛대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일종의. 네? 미국이 시작은 달러 가지고 협박하고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도 되게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적이 되는 순간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완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80년대 만약에 일본하고 전쟁을 했다면 진짜 하나도 안 합니다. 일본이 80년대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망가지니까 할만하다는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쟁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경제 망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무역 흑자를 본 나라가 중국이에요. 제일 많이 양 수출하는데도 중국이가 흑자를 본 나라예요. 중국한테 흑자를 못 보게 되는데 적자국가 전락합니다. 네? 거기다 중국은 뭐냐면 여전히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예요. 기업들을요. 우리나라한테 수입하는 거, 수입하는 거 모두 차단시킬 수가 있는 나라라고 실제로요.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전쟁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냐고, 지금요. 두 나라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는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왜 두 나라 싸움하는데 우리가 거기 끼어가지고 세우고 터지냐고요. 우리는 그 둘이 싸움이 좀 진정될 때까지 뒤로 좀 빠져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빠져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미국은 잠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잠깐 밀어 넣으려고 해야 된다며. 끌어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끌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중국하고 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끌어 넣는 하나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한일 군사동맹 보호협정이다 이거예요. 그걸 매개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는 첫 단추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클릭할 수 있게 빠져나올 수 있게 아다가 주식을 제공했으면 그걸 고마운 그 제가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한일가 좀 경제적으로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백색국가 제외로 지금 이거 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 정도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복원되기 쉽지 않을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그냥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자기들 계획이 아니서 어디 버렸죠. 16년대 억지로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저희 그 식물 정부일 때 억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그게 지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요. 근데 미국도 우리한테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게 일본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라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순전히 숙제 준 거예요. 뭐라고 숙제 줬냐면은 니네가 원하는 거 다시 이거 한일 군사정보를 좀 맺고 싶으면은 하게 하고 싶으면 아베한테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해가 다시 원상 복구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백색국가 제해가 바로 이제 군사정보 쪽을 끝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안보적인 이유가 좀 그걸 핑계댔을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숙제 준 거야. 떠나는 거예요. 아베에 가서 얘들 저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원상 복구 시키라. 미국이 그걸 그래서 지금 전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강제할 수 없으면 아베가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요. 지금 아베가 그걸 원상 복귀 지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베 지금 붕괴됩니다. 왜 붕괴되냐면 지난 2달 넘게 쓸데없이 분란만 일으켰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철수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2달 동안에 그러니까 괜히 수출 비자한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어렵게 지내는 중소기업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가 효과도 못 거두고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요. 그걸 정확하게 읽고서는 당시에 뭐냐면은 원칙대로 그러니까 원상 복구 시켜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회장은 계속 열어놓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잖아요. 쥐도 도망갈 뻔을 냈고 쫓아야. 지금 뭐냐면은 명분 있는 퇴각을 좀 이제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퇴각을 못하고 지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분 있는 퇴각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예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예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 복구시키고 뭐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온건하게 평가했어요. 그 경축사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오히려 소차계들이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참,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진짜 확실히 소차계군 같다. 이랬는데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2달 넘는 상황 속에 일본 중소기업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유일하게 지금 산업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분야가요. 지금 부품 소재예요. 부품 소재입니다. 근데 부품 소재의 지금 수출 유지하는 것이 이게 경제학적으로 제가 아까 그 정치적인으로 경제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의 부품 소재를 주로 만들고 수출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수입하다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고요. 네? 그걸 완제품 만드는 데 쓰니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물건을 압박해서 갑질을 하는 거야, 대기업한테.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을 하는 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경쟁의 이론이에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겠지만. 거기다가 백색국가 제외하면서 우리가 한 1000여 개 품목이 그러니까 1100개 정도 품목이 그 보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를 청와대에 있는 김현종 그 안보실 차장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한 줌 정도뿐이 안 된다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저도 그걸 다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분석해봤어요. 이게 저는 이제 경제학하면서도 산업구조, 산업정책 이런 걸 오랫동안 연구해서 했는데 산업구조,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를 이야기 되면요.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의 갑질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진국가의 산업구조는요. 이런 겁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이 하겠다가 자동차라는 제품이 없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제일 뭐가 필요하냐면 제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 소재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고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선진국가의 산업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세계 2위요. 삼성전 다음인데요. 얘네들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해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어서 거기서 하냐? 그게 아니에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가예요. 그럼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 안 하겠다는 부품 소재들이 지구상에 없는 제품들과 관련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도 다 지구상에 있는 제품들이 거잖아요. 그 제품들과 관련된 부품 소재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가의 산업구조예요. 단지 뭐냐면요, 자동차를 독일 자동차, 독일 기업이 만드는 자동차, 미국이 만드는, 일본이 만드는 자동차의 근본적인 기술은 같지만은 생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세한 그 공정 과정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공정 과정과 부품 소재들이 일부 관련 있는 부품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완전 대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근본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바꾸면은 수십 년간 일본 부품 소재를 써왔는데 그걸 바꾸려면 짜증나죠. 부품 소재 공정 과정을 바꾸고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중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대체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기부터 정부한테 자문을 하면서요. 대기업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자기 잡기 싫을 거다. 근데 중소기업 챙겨라. 중소기업들은 기업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이 수입 대체선을 찾기가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포트라하고 무역협회 동원해가지고 공무원들 책상머리 단수를 하지 말고 현장 관리 현장 조사해가지고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그 수입하는 부품들 소재들이 어떤 건지 해가지고 무역협회랑 포트라한테 현재 오다 내려가지고 다 파악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대체가 가능한지 대체 가능한 것 중에서 만약에 심지어 가능하다면 기술을 매입할 수 있는지 기술 매입하는 데 있어서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준비를 쭉 해왔어요. 최근에 들어서 독일 기업들한테 독일에 가가지고 박영선 장관이 들어가서도 계속 독일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이유가 독일 기업들도 지금 찬스 생겼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부품 소재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거든요. 독일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 파우스로 들어오겠다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본을 못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타협이 되고 나서 일본이 더 이상 못 믿게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다른 수입선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 만들든지. 수입선을 다른 데로 바꾸더라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제는요.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육성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그렇게 왜 안 했냐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육성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나아가서 그러다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질적인 그러니까 이 수탈 관계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줬으니 아베가 얼마나 고맙냐 이거죠. 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 단계가 아까 했지, 의식의 종속성에서 벗어나는 건데,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이겨냈다는 이 국민들 자존심 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적으로 3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냈다. 그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자신감들이 충만해져요, 갑자기.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사회는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경제가 이렇게 치고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를 줬으니 단기적으로 물론 불편 이런 건 있죠. 근데 아베가 얼마나 고마운 친구냐 이거.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요.